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치 벤처로 출발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 21대 국회 정말 우리 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빛나는 초선, 역시 그 국회의 주역은 초선들이 얼만큼 활동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예. 그래서 빛나는 초선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님이 선정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정치 현안과 특히 상임위 부분들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예. 이 설문지는 없는데 어제 워낙 이렇게 큰 사건이 나가지고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드디어 직무정지를 갖다가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께서는 당혹스럽다 하시면서 국정조사를 했으라도 이게 명명백백하게 돼야 된다.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바랄 것 같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상당히 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뭐 이게 이번 사안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비단 이 일만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대통령이 법무장관 인사를 했는데 이 청문회, 국회 청문회도 하기 전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내정자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예. 지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미애냐 이 윤석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개혁을 끌고 가려는 사람과 어쨌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관계 설정을 좀 정확히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제는 어쨌든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진상조사를 하든 어쨌든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소집이 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면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공수처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제기한 이후에 드디어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됐는데 지금 출범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 추천위원회도 무산됐고 그래서 그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제 심사에 들어갔어요. 이게 연내 공수처 출범시키겠다. 근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우리가 공수처장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벌써 법정 시한이 지금 계속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또 합의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공수처장 추천 자체가 이 무의로 끝났고 그리고 어제 우리 공수처 다시 또 추천위가 열렸지만 중립적이라고 하는 변협의 회장까지도 공수처 추천위를 해보니까 야 이거 나 공수처는 처음에 반대했는데 이거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와 그 다음에 추천 거부 이 상황에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전 세계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검찰이 지금까지는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 그 힘을 대행해주는 역할로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서 우리는 검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힘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정부 우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방해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을 탄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문민의 통제 속으로 바꿀 거냐,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그 검찰 개혁의 끝이 이제 거의 와 있다. 다만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검찰 조직과 야당의 반발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의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검찰이 그 내부망을 통해서 상당히 반발 움직임들이 조직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이 문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냐 윤석열이냐의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공수처법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균형과 견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개혁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도 사실은 국내 정치에 관여를 시키지 않았고요. 사실 예전에 보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만 해도 최동호 검찰총장을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결국 국정원을 시켜서 최동호 총장의 개인사, 프라이버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그거를 언론에 제공하고 정치 공작이거든요. 정치 공작을 통해서 결국은 검찰총장을 끌어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국정원을 우리가 놓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힘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감내하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검찰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프레임을 추미애와 윤석열의 게임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은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나서실 이유가 없죠. 지금 왜?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힘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라는 조직을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 검찰공화국이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그러면 그 지휘권은 당연히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도했고 그걸 거부한 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통해서 어쨌든 이러이러한 비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그 법 집행, 법과 제도적인 힘을 집행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지요. 그걸 나서서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초선 의원이신데 초선 의원들이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된 게 실감이 난다. 예. 의원님 좀 어땠습니까? 뭐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해보는 국정감사라 여러 가지 생각들, 뭘 해야 될지,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들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특히 굵직한 부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5G 문제에서 5G 28GHz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뭔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들이 어떻게 우리
국내 시장을 독점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좀 큰 단위에서 정책적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 의원님한테 좀 쑥 들어가서 물어본다면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청와대 출신들이 공천을 받는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수가. 그러면서 이분들이 국회 들어가면 친이 세력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야당과의 협치. 대통령께서도 국회 오시면 늘 이야기하시는 건데 협치 들어가서 보니까 또 청와대 있을 때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다르죠, 예.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협치는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네. 부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도 참 이 현장에서 우리 이 국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인데,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부분에서 또 특히 그 정책이 미칠 파급 효과가 국민들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정당 논리가 개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이게 환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정당이 먼저인 관계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정쟁의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여야가 싸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국민들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느 편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라는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떤 정책을 누가 현명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의 진정성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국민이 저는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당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책적 아젠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젠다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의 독자적인 아젠다들이 나오고 우리 정책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젠다를 던지면 그 아젠다를 반대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책 갈등, 그 다음에 정쟁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도라는 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모든 걸 갖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쟁이라는 것들이 좀 더 격화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그러니까 이제 뭐 1년 한 6개월도 채 안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의 임기 중에 그렇게 극심한 레임덕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분을 제가 모셔봤지만 늘 일관성이 있고 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는 국민들이 확실하게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좀 더 자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